80페이지 보시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거 할 차례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벌써 그죠? 사기를 당했을 때, 강박을 당했을 때 뭐 할 수 있었냐면 취소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겠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매매 계약을 왜 했냐면은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병이 갑에게 강박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돼요. 자, 왜 문제가 되냐면 요때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보냐면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죠. 그죠? 얘가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얘가 강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냐면 을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죠. 따라서 상대방이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건데,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 상대방이 없다는 말은 보호할 사람이 없다니까 당연히 뭐죠? 취소할 수 있을 거고, 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기억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니은 디귿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요놈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기 강박을 쳤을까? 요 문제. 그죠? 그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여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죠? 만약에 얘가 대리인이라면 얘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단순한 피용자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돼요.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은근히 잘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대리를 할 거거든요. 대리를 보면서 왜 얘가 대리인이면 이때는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또 이 대리를 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 효과 해가지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봐야 되고요. 관련 문제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볼 거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83페이지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갈 거예요. 일주일 쉬었다고 또 들으니까 또 멍하죠. 그죠? 이 민법이 참 묘한 게 들을 때는 알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또 일주일 되면 또 뭐예요? 막 딴 나라 얘기고 막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저번 주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자, 83페이지 오시면 의사표 효력 발생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상대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사 표시가 상대방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살까 말까 고민 중에다가 내가 을의 땅을 사야지. 이렇게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결심했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이 완성된 의사를요. 편지를 써가지고 을에게 보냈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발송된 편지가 을의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도착한 내용을 을이 뜯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네 단계를 거쳐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인식해야지만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요지주의라고 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달주의라고 해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발신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입법주의 해가지고 표시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에서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총 입법주의가 4가지인데 우리 민법은 3가지만 있고요. 1가지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1번 요지주의, 2번 도달주의, 3번 발신주의, 4번 표백주의. 우리 민법에 없는 게 발신주의? 네, 발신주의는 있어요. 표백주의? 표백주의도 있어요. 왜 없는 것만 꼽으시지? 요지주의가 없어요. 요지주의가. 왜 그러냐면 요지주의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효과가 생기는 주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을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땡인 거예요. 그죠?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요지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를 취하는데, 이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상대방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가 완성되는 순간 효과가 생기는 뭘 취해요?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와 발신주의를 취하는데 원칙이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예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의사표시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효과가 발생하느냐. 우리 민법은 원칙이 뭐예요? 도달주의.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하죠? 표백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뭘 취한다고요? 표백주의. 끝이고. 그럼 넘겨보시면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관련 조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칙이 뭐냐면 도달주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관련점은 111조입니다. 111조이랑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서 별말 없으면 의사표시는 언제 효과가 생기는 거냐면 도달한 때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그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일단 우체통에 꽂혔다, 가정부가 받았다 이런 것들이니까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뭐가 돼요? 도달된 거고요. 요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요지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도달주의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해서 알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뭐예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는 요지주의는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땡이었지만 도달주의는 명백히 손에 들고 있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요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몰라 그래도 이미 뭐가요? 효과가 생겼다. 이런 의미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요지주의가 아니라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게 뭐죠? 도달된 것이고 그때 이미 뭐가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것이 가장 이제 극명하게 보이는 게 누구냐면은 우병우 씨. 우병우. 그죠? 지금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뭐 출두해라 또는 뭐 청문회 나와라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집에 있는데도 안 받는 것은 도달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데도 안 받는다는 말은 집에 영역 내에 진입했고 뭐가 있어요? 요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쥐가 안 받는다라고 거부했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교재가 우측에 그 박스 있죠, 그죠? 박스에 도달의 인정 여부에서 2번 판례 볼게요. 2번 판례 보시면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 인간은 도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도망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우병우 그 사람은 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있으면서 안 받는다라고 거절해봤자 뭐가 돼버려요? 도달이 돼버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은 아는 놈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는 막 어디 있다 그러면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지 가면 어떻게 주면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뭐가 돼버려요? 도달이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잠적해 버리니까 숨어 있으니까 지금 뭘 못 시키는 거예요? 도달을 못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법을 모르는 사람이면은 집에 있으면서도 문 잠궈 놓고 안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래도 도달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은 뭐죠? 법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모 처갓집 식구와 같이 어떻게 해요? 몰래 뭐 해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참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잡범도 아니고 무슨 뭐 절도범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면은 장관급이잖아요. 그죠?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거를 그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어떻게 해요? 쫌스럽죠. 그죠? 그죠? 쫌스럽고 진짜 뭐라 그러나 그 잡범도 아니고 무슨 소매치기도 아니고 뭔 꼴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그 법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랄까요? 명예, 체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완전 치사한 인간이고 그런 치사한 인간이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아무튼 뭐죠? 직접 받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지배 영역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도달이 되는데 이거를 누가 입증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입증은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주장한다면 갑이 입증해야 되고요. 을이 주장한다면 을이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을은 입증하기 굉장히 쉽죠. 그죠? 지한테 유리한 거면 여기 쭈렁 보여주면 땡이잖아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요 두 가지를 입증한다는 것이 대단히 뭐예요? 어렵기 때문에 뭐가 있게 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있게 되고 등기 우편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고요.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법적 분쟁이 있을 때는 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일반인들이 내용증명 보내는 거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내용증명이 결국은 무슨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도달을 됐음을 입증하는 곤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그 내용 증명 자체가 뭔가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에 반해서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 박스 밑에 5번 해가지고 도달주에 뭐가 나오냐면 효과가 나와요.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할까요? 자, 의사표시는 발송이 돼서 도달이 되면 요때부터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지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철회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거든요. 따라서 철회는 항상 언제만 알 수 있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겼다는 말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고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잖아요. 따라서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고요. 2번 의사표시가 불착됐다, 연착됐다. 당연히 갑표의자가 그 불이익을 입어야 되고요. 3번 발신 후에 사정 변경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요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요 사이에 갑이 돌아가셨어요.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되면 정상적으로 뭐예요?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기계장치에 관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86페이지죠. 이메일 혹은 전자문서 등 기계장치를 통해 의사표시가 전달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도달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그죠? 뭔 소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메일은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누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예를 들면, 다음이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로그인 해가지고 이메일이 들어온 걸 보고, 클릭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죠. 그죠? 그럼 순서를 보자고요. 지금 저는 모르는데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제 이메일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 1번 제가 이메일을 클릭해서 편지가 쭉 오잖아요. 그죠?
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 나한테 편지가 왔구나. 2번 알게 된 상태. 2번. 그것을 클릭해 가지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3번. 그러면 1번에서 도달된 거예요? 2번에서 도달된 거예요? 3번에서 도달된 거예요? 몇 번이요? 2번이요? 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 집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3번은 아니죠. 3번은 아닌 얘기죠. 2번일까요? 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이게 뭐예요? 도달된 거니까. 결국 포털 사이트에 그 편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제가 로그인을 하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1번인 거예요. 1번. 따라 다시 말하면 저는 모른다 하더라도 포털 사이트 안에 그 편지가 어떻게 해요? 들어와 있으면 이미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심할 게 뭐냐면 딱 봤더니 이런 내용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아예 읽지도 않고 그 이메일을 뭐죠? 삭제했다. 그래도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도달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왜? 요지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도달주의니까 이메일 자체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읽지도 않고 삭제하더라도 뭐가 된 거죠? 도달된 거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뭐 문자도 그렇죠. 그죠? 문자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휴대폰이 울리죠. 그죠? 카톡 이렇게 얘기죠. 그 순간. 그다음 아니면 제가 그 내용을 열어서 어떻게 알게 된 순간. 언제 도달된 거예요? 카톡 왔어. 문자 왔어. 그 순간 뭐죠? 도달된 거다. 왜요? 요지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도달주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읽지도 않고 뭐 하더라도 삭제하더라도 도달된 것이어서 이미 뭐가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간단히 볼 건데 요거 관련돼 있어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받긴 받았지만 한글을 몰라.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백지야.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손에 들고 있더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요지 가능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요지 능력이 필요한데 이 요지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하실 것이 뭐냐면 수령 능력, 수령 무능력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솔직히 개새끼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뭐예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보시면 의해가지고 동그랑띠 1번 있죠. 읽으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코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요지 능력, 수령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결국 뭐가 되죠? 수령 무능력자가 되는데 누가 수령 무능력자인지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일률적으로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했죠? 누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고요. 따라서 이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보호받기 싫대요. 나 보호 안 받을래. 나한테 유리한데 이럴 때는 굳이 말릴 이유는 없으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한 능력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유기는 후견인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그때는 도달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중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돼요? 도달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시송달이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우병우 그 인간은 도망갔죠. 그죠? 도망갔어요. 뭐 지금 그 인간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인간들한테 아무런 방법을 취할 수 없느냐.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113조예요. 113조만 읽어보면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우병우는 알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도망간 경우입니다.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 국회가 좀 행동을 좀 잘못한 면이 있는데 걔는 지금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 끝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뭘 했어야 되냐면 공시송달을 했어야 돼요. 바로. 공시송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내용을. 붙여놓고 2주가 지나게 되면 뭐예요? 그것을 받은 것으로 수령한 것으로 뭐예요? 간주해버려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 붙여놓는다 그래서 우병우 그 인간이 나올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받은 것으로 뭐예요? 간주가 되니까 불출석을 이유로 그 인간을 뭐 할 수 있냐면 처벌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우병우가 지금 그 송달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지가 안 된 거니까 그 사람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청문회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청문회 안 왔다는 이유로 뭐는 해야 돼요? 처벌은 반드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국회에서 빨리 뭘 했어야 되냐면 공시송달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 붙여놓고 그래도 안 나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불출석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새끼들이 지들끼리 봐주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의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 운동선수들이 다 선후배자. 야구 선수들 보면 그죠? 다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비슷한 집단이 하나 있어요. 법조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만 저희 때만 해도 1년에 100명, 200명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적었으니까 법조인들은 50 넘은 법조인들은 다 뭐예요? 선후배야. 다 선후배야. 진짜 친한 선후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70%가 사시합격생들이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밖으로는 뭐 이런 개새끼 소새끼 욕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뭐 형 동생하는 친한 사이예요. 이번에 그 뭐죠? 그 누구죠? 그 새누리당 그 이종현 대표가 박정 국민의당 대표한테 그 문자 보내고 문제 됐잖아요. 그죠? 형님 어쩌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다 뭐예요? 친해요. 지들끼리 다 뭐예요? 선후배고 막 그냥 그런 사이거든. 그러니까는 공시송달 안 하는 거 보면서 결국은 이게 뭐죠? 그 이 청문회 나오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우병우나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선후배 만나면 형님 동생이고 뭐죠? 와이프한테는 뭐죠? 형수인 재수씨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부러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공시송달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공시송달을 언제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공시 송달할 수 있고요.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 동안 붙여놓고요. 2주가 지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해버립니까? 간주해버리는 제도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표유자가 매매 청약을 발생한 후 사망했어요. 요거죠. 발생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해요. 이건 뭐예요? 있는데 안 받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도달된 것을 뭐 한다고요? 간주하니까 그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력이 생긴다. 도달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의사표시에 기재된 내용증명이에요. 요거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배달됐는데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 뭐한 것으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니까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표의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요거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도달이 되면 뭐가 생겨야 돼요? 효과가 생겨야 되니까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력이 없다는 지문은 뭐예요? X죠. 요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헷갈리라 그런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면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예요?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출을 거절했어요. 뭐 한 것으로 봅니까? 도달된 것으로 본 거니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문은 맞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병우 막 떠오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분명히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요? 이게 민법은 이게 삶이기 때문에 계속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적으로 뭐가 됐어요? 이슈가 되면 시험 문제 뭐죠? 반드시 내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대리로 갑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해가지고 대리가 나와요. 대리가. 일단 이 대리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려워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내는 부분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잘 낸 게 아니라 많이 나와요. 대리 부분에서는. 그럼 반드시 좀 극복하셔야 되는데 왜 대리를 어려워하시느냐? 가장 큰 이유는 대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책에 나오는 내용을 딸딸딸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대리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대리가 뭔지에 대한 의의가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그랬으면 을이 대리인이고 갑이 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을이 세종시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매매 대금은 누가 줘야 되냐면 본인이 줘야 되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또 만약에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갑에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대리인이 했지만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는 누구에게요? 갑, 본인에게 하는 거니까 요 대리는 행위를 하는 자와 효과를 받는 사람이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교재에 의에서 동그라미 땡이 2번을 보시면 2부터 보시면 즉 법률행위 있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자와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자가 뭐죠? 분리되는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행위는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했지만 그 효과는 누가 받아요? 타인, 본인이 받는 제도가 대리고요. 그래서 쉽게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결국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 단계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핵심은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자,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사자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리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타인을 위하여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대리인 중에서 가장 흔한 대리인이 누구냐면요. 친권자예요. 친권자가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아파트 대신 사주는 사람 이것도 좋긴 좋은데 자꾸 그렇게 되면은 공부는 대리인을 공부하면서 사자로 자꾸 접근하게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대리인의 얘가 누구냐면은 친권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먹지 마. 살쪄. 그죠? 엄마 나 오락해도 돼? 1시간만 하고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엄마가 대신 아이스크림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대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락할지 말지 뭐 해주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 그러면 요 을은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 어느 금액에 구입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니까 이때 을은 뭐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세종시에 있는 뿅간다 아파트 302동 1301호를 2억 5천에 매매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결정할 게 없으니까요. 따라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뭐가 아닌 거예요?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공부는 뭐예요? 대리인을 공부하고
생각은 뭐예요? 사자를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다 뭐예요?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뭐예요? 아씨 이상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외우기 시작하고 외우기 시작하면 문제 무조건 뭐예요? 틀리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시게 되는 거죠. 2번 대리제도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요. 네가 내 대신 세종시에 가서 아파트 좀 사라.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의 본인은 누구죠? 좀 띨띨한 친구들이죠. 미성년자. 그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통하면은 결국은 서울에 앉아가지고도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세종시에 앉아가지고도 제주도에 있는 땅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해요? 보충해주기도 하는데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임의 대리가. 보충해주는 것은 누가요? 법정 대리가 해주게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간접 대리가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지만 바꿀 들으시면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졌는데 농사 짓는 분 직접 팔기가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을 만나가지고 내 포도 좀 팔아주셔. 포대 판매에 대해서 뭘 했냐면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갑은 을에게 포도를 어떻게 해요? 갖다 줬어요. 그럼 을은 포도를 자기 상점에 놓고 팔겠죠. 그죠? 이때 을이 포도를 팔 때 지 것처럼 팔아요? 갑의 거라고 하면서 팔아요? 지 것처럼 팔겠죠. 그죠? 그죠? 상점 한 구에 놓고 포도 상자에 놓고 그죠? 다시 말하면 지 것처럼 판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파는 거죠.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병이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요 포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을과 병이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포도는 누가 주냐면 을이 병에게 포도를 넘겨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돈 주죠. 돈은 누가 누구한테 줘요? 병이 을한테 돈을 주죠. 대금을 주고. 근데 특이한 것은 요 돈은 을이 받았지만 지 돈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의 거예요.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 주되 그 돈에서 뭐만 뛸 수 있을 뿐이에요? 수수료만 뛸 수 있을 뿐이잖아요. 따라서 돈을 받았지만 지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보자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리인이 병과 만나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은 직접 갑이 병에게 주고 이전 등기도 직접 병이 갑에게 주는 거죠. 을을 통해서 등기해주고 을을 통해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포도는 을을 통해서 임도가 되고 대금도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죠. 갑과 병 간에 직접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직접 대리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접 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간접 대리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간접 대리란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에요? 지 포도처럼 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받아도 뭐예요? 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도 자기에게 뭐요? 기속한 후 취득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예를 들면 위탁 매매 효과, 운송, 주선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위탁 매매고 보시다시피 다 뭐요? 상법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뭐만 생각하시라고요? 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대리가 뭐요? 직접 대리고 얘를 뭐라 그래요? 간접 대리로 하는지 이유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자가 나와요. 사자라는 말 쓰나요 요새? 잘 안 쓰죠? 그 가끔 사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극. 그 옛날에 그 황산벌의 영화 있었잖아요. 보면 거기서 뭐 장군 개배기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데 사자라는 말보다는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는 뭐냐면 심부름꾼. 이 정도가 사자예요. 그죠? 예를 들까요? 갑이 대감마님입니다. 대감마님이 말뚝이 노비한테 말뚝아 안방마님 좀 모셔오너라 라고 했더니 요 말뚝이가 안방마님한테 가서 안방마님 대감마님이 오시라는 뎁쇼 라고 얘기했다면 얘기가 뭐냐면 사자예요. 자, 오라 가라는 의사결정은 누가 한 거죠? 대감마님 본인이 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또는 표시해 주는 사람이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라서 사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여기서 공부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예요? 사자에 불과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을 공부할 때 자꾸 뭐를 배제시켜 놓으셔야 돼요? 사자를 빼놔야 돼요.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사자고 스스로 뭘 해야지만요? 의사를 결정해야지만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뭐만요? 개념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측에 보시면 대표가 나오는데 뭐 대표하고 대리하고는 다릅니다. 설명드릴 거 없고 4번 간접점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간접점유를 배우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제도의 본질에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 나와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런 문제예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닌데 왜 얘가 법률행위를 매매 계약을 했는데 효과가 얘한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발생하느냐 요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1. 본인 행위설은 뭐냐면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얘가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한 거기 때문에 얘한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본인 행위설이고요. 교재는 없지만 또 공동행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얘가 혼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공동행위설이에요. 근데 이런 본인행위설, 공동행위설 이런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법이 명백하게 누가 법률행위 했대요? 대리인이 했다고 해놨거든요. 그죠? 따라서 요 매매계약은 갑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을이 한 거예요. 이게 대리인행위설이에요. 그러면 왜 갑에게 효과 기속이 되느냐? 민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대리인행위설이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느 입장입니까? 대리인행위설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고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이유는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 통솔이고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나와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보자고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리인은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반드시 의사를 결정해야지만 대리인인데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만약에 의사표시가 그 행위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뭐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할 일도 없는 거고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 표정들이 왜 그러셔? 자, 우리가 행위를 구별할 때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는 게 뭐예요? 준법률행위 있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 대리는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1. 법률행위에서 원칙 기억 보시면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하나여 허용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이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겠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결혼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대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드라마 많이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뭐 엄마가 이혼하래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이혼할지 혼인할지는 누구만요? 본인 스스로만 결정할 문제니까요. 그다음 재밌는 게 있는데 2번 예외해 가지고 니은번호 설명드렸죠. 그죠? 설명드리고 디귿은 의미 없고 키워 보시면 법률 행위라 하더라도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있거나 뭐가요? 근로계약 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대리권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산업혁명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아마 학기 시절 배우셨죠. 산업혁명이 되고 뭐 분업화, 단순화, 뭐 기계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장에서 굳이 성인들을 데려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면 채플린 계속 뭐만 돌리죠? 나사만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업화가 되면서 그 공장의 작업이 뭐예요? 단순화되면서 굳이 어른들이 없이 그냥 애들이 해도 충분한 일들이 대부분인 시대로 바뀌어 버리니까 공장 근로자들의 성인들은 대부분 다 잘리는 일이 벌어져요. 옛날에 유럽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임금이 싸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뭐예요? 나사만 조이면 되는데 어른 데려다 쓰면 뭐죠? 두세 배 줘야 되지만 일곱 여기서는 뭐 꼬마에다 데려다 쓰면은 3분의 1만 주면 된다면 애들만 데려다 쓰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래서 막 유럽에서는 문제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응하냐면 엄마 아빠는 집에서 애 만나.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뭐예요? 공장에 취업시켜. 그리고 나서는 부부는 뭐예요? 그냥 재밌게 그냥 은택하게 살고 누가 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니까 시기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열심히 뭐예요? 애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5명이면 잘 살고 뭐 이런 식의 시대가 벌어지다 보니까 유럽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뭐 하게 돼요? 박탈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뭐요? 공장에 끌고 가서 뭐요? 근로계약 시킨 다음에 그죠? 자기들은 뭐요? 핑핑 노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라 하더라도요? 친권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못하도록 뭐죠? 대리권을 뭐 하게 돼요? 박탈하게 되고요.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줘가지고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로계약은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어요. 임금 청구도 뭐죠? 친권자가 뭐 할 수 없어요? 대리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규정 보면 좀 화나요. 왜냐하면 우린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그냥 남의 나라 법 베낀 것밖에 안 돼.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들이 알바 계약 지들끼리 몰래 해가지고 임금도 못 받고 그런 것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이 근로계약할 때부터 뭘 해야 돼요?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국회 미친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남 선진국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한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 이런 거 불쾌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벌였던 일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후진국에서는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아몬드 안 먹기 운동 그런 거 있어요. 아몬드 먹지 말자. 왜냐하면 그 아몬드를 까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아몬드를 안 먹으면 그 아이들이 공장에 안 오고 뭐죠? 학교를 갈 거다. 그러니까 아몬드 먹지 말기 운동도 있고요. 축구하지 않기 운동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축구공은 기계로 못 만든대. 아이들이 그 꼬마들이 그 꼬매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 축구를 안 하면 뭐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역사 때문에 친권자에게 뭐죠? 근로계 임금시한 대리권을 박탈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리해 볼게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표시가 있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다만 가족법상 행위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대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준법률 행위 나오는데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냐면 유초 적용되긴 해요. 그렇지만 대리가 허용되는 건 아니고 3번 불법행위도 뭐가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대리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